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가 됐습니다. 이 노인 인구의 비중은 1년 전에는 15.5%였는데 그거보다도 0.9%포인트가 올라갔고 지난 2015년보다는 무려 3.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이미 고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를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봐도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연령별 인구 구조와 노령화 지수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노인의 수를 유소년,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노인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에는요 이게 35였어요. 21년 전이죠. 그런데 2020년 작년에는요 132.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132명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0세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연령별로 이 분포가 쫙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보세요. 이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인구 구조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구조는 여러 가지의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뉴 노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1인과 2인 가구의 여러분 60%가 된다?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 된다.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대가족 사회라고 생각했고 또 부모와 아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한 가구로 살아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1, 2인 가구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10가구 중에 3가구는 나홀로 가구라고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리 늘어났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집에서 안 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성인이 돼서도 혼자 사는 가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만도 엄청난 변화죠. 요즘 우리나라가 집값의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도 그랬죠. 앞으로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집값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구 구조의 특성을 보니까 여러분 1인 가구가 30%나 된다니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 주택의 수요가 인구 전체의 추이하고는 관계없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마케팅에서도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형 마트의 매출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1인 2인 가구가 많으면은 어때요? 아무래도 대형마트를 안 가시잖아요. 요즘에는 편의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 밖에 이제 대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뿐이 아니죠. 고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뭐 일부 지방에서는 교사의 숫자와 학생 숫자가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학은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정원보다도 지원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잠재 성장 여력이 위축됩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령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 인구, 생산활동 인구, 일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여러분 65세 이상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대체로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다 연금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의 의료 수요가 많아지고 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어떻게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쉬운 말로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생산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에 약 한 34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8명 내지 9명 중에 1명은 이제 곧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돈을 쓰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복지 수요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얼마 전에 한국의 미래 잠재 성장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 성장률을 2.5%에서 2.3%로 감소시켰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최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5%였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또 고령화 사회 플러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더 뚜렷하게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게 0.78명이 될 거래요. 196개 세계 인구기금의 회원 중에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가장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63명인데 평균의 절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어린아이가 적게 출산하고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 통계는 경제사회 통계 중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평균 생존율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몇 년 되면 그대로 나타나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모든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부터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우리 대선 주자들은 요즘 뭐 복지 퍼주는 데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통계를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모든 국민, 모든 전문가,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